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2015년 기준 55.7%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올해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추진하는데 38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결혼 지원 대책과 출산 양육 대책을 내실화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5명꼴로 지난 1년간 스마트폰 중독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카페인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높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앞글자를 합친 신조어로 타인의 SNS에 올려진 행복한 일상을 보면서 우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행복이 경쟁이 된 시대, 남의 행복을 구경하느라 정작 내가 가진 내 안의 기쁨을 놓치는 건 아닐까요? 육아버커스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등 이른바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여성층의 고용시장 악전 고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2010년 52.6%에서 2015년 55.7%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59.3%인 OECD 평균보다 여전히 3%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정부가 올해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추진하는데 38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대통령직 속 제5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어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고 관련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35조 2천억 원보다 8.8% 증가한 겁니다. 정부는 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결혼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공공보육 확충 등 출산 양육 대책을 내실화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5명꼴로 지난 1년간 스마트폰 중독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삼성 서울병원 교수팀이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5,102명을 상대로 스마트폰 생활습관 자가척도 방식으로 정신질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스마트폰 중독 질환을 겪은 사람의 비율은 5%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 많이 스마트폰 중독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9세에서 중독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녀만 데리고 외출하는 아빠들을 위해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는 등 아빠 육아의 친화적인 공간이 많아질 예정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둔 아빠들은 자녀들만 데리고 외출할 때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애들 기저귀 갈거나 수유실이 있는데도 못 들어갈 때, 왜냐하면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엄마들만. 그게 안 될 때 힘들죠. 지금은 철도역이나 공항에만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화관이나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뿐 아니라 종합병원 등의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이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엄마들을 위한 유아휴게실 설치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주유실에는 칸막이를 쳐 아빠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성별이 다른 아이라도 밖에서 씻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500제곱미터 이상의 운동시설에는 별도의 샤워실과 탈의실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엄마 아빠들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아빠도 많이 봐야 되니까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애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고 이제 아빠랑 애들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 같고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권고를 받은 부처들은 내년 5월까지 추진 실적을 여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길 잃은 아이나 치매 노인을 찾는 일부터 밤늦은 시각 여성들의 귀갓길 안전까지 더 똑똑해진 일상 속 CCTV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둑한 저녁길 위 한 노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무작정 길을 걸어가는 할아버지를 따라 CCTV 렌즈는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실종 신고 4시간 만에 치매를 앓고 있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CCTV 관제센터의 발빠른 대처 덕분이었습니다. 골목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최근엔 IT 기술을 접목해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CCTV는 자동으로 분석 인지하여 사건을 예방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기각길 안전을 책임지기도 합니다. 혼자 걷다가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화면 속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주변 상황이 촬영돼 경찰과 관제센터로 위치 정보와 주변 사진이 전송됩니다. 관제센터는 즉시 주변 CCTV 화면을 띄우고 상황을 분석합니다. 위급 상황이라 판단되면 즉시 경찰이 출동하는 겁니다. 치매에 걸린 어르신부터 초등학생 어린이까지 적용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지능화된 CCTV는 단순한 감시 기능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과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이 5만 3천 명으로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피해자는 60%가 넘고 4번 이상 신고한 경우도 25%에 달합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중 일부는 여전히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정도로 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피해자 10명 중 6명은 경찰이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해 공감해 주었지만 10명 중 4, 5명은 부부싸움 차원으로 보거나 폭력을 가한 상황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 개선과 동시에 현장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격리할 수 있는 긴급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할 경험이 있는 담당 경찰관은 30%에 그쳤습니다. 일부는 가해자가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 이외에 처벌할 방법이 없고 과태료는 결국 피해자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조치로 다시 강제 제재를 하고 격리하고 뭐 이럴 오늘 많은 권한이 경찰에 있는 건 아니니까 과태료를 내고 다시 가정으로 보내고 그러면 또 발생할 수 있고 악순환을 딱 끊어버리는 방법은 없죠. 2015년 안산 인질 사건 이후 가해자에게 과태료 대신 구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일부 논의되기도 했지만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가운데 1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폐쇄공포증 같이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에만 224만 명이 불안장애 환자였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거나 금단 현상을 느끼는 사람도 1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 성인 10명 가운데 1명은 평생 알코올 사용 장애를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담배 중독을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도 전체의 6%나 됐습니다. 니코틴 사용 장애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7배 넘게 많았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산후 우울증을 추가 조사했는데 우울증 경험 여성 10명 가운데 1명이 산후 우울증이었습니다. 이처럼 정신질환을 겪은 사람은 지난해에만 모두 470만 명에 달했지만 드러내길 꺼리는 경향 탓에 실제 치료를 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와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은 사람의 비율도 9.6%에 그쳐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50%에 가까운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속속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림책 읽어주기에 관한 부모들의 궁금증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아 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생각나무 비비센터 안순하 대표입니다. 생각나무 비비센터는 이주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이중 언어,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가 외국인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외국인 부모 역시 떳떳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003년 한국에 와서 너뚱이를 낳았습니다. 산후조리부터 시작해 어린이집 입소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낯설어 초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령 산후조리와 출산 시의 치료법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산모가 열이 나든 자녀가 열이 나든 나쁜 땀을 배출해야 한다고 하여 이불을 더 덮고 옷을 더 입고 있게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너뚱이 출산 후 열이 나는데 산모한테 몸을 식히라고 의사와 간호사의 생각이 이해하지 못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어린이집 입소 문제로 인해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아기가 너무 어려 힘들다. 만 3세까지 엄마의 품속에서 안겨 키워야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어를 모르고 혼자도 힘든 데다 아기를 데리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행복해질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아기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1시간이라도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아기한테 더 많은 정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원장님께 간곡히 요청을 하여 어린이집에 입소를 시켰습니다. 결혼 이민자인 경우 자녀를 만 3세까지 품속에서 키우는 것보다 단 한마디라도 어린이집의 선생님이 정확한 발음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기에게도 더욱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 3세 요한은 언어를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성장하면서 언어의 발달이 늦고 심지어 언어장애라고 말까지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언어장애가 아니라 한국어를 접하는 경우가 낮아 습득이 늦어질 뿐입니다.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내는 대부분의 결혼 이민자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외국에서 왔다는 작은 차별이지요. 준비물을 잘 준비하지 못하든가 행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든가 다른 부모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든 등등의 그렇게 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가서 중국 음식 문화를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도 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인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진을 보면 항상 저희 아기가 다른 아기보다 많이 작은 편이지만 제일 중간으로 위치한 사진을 많아요. 반면 다른 결혼 이민자 친구들이 자녀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애가 옆에서 뒤쪽에서 있는 사진이 많았습니다.
단 사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아기 성장 과정에서의 자신감 문제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엄마가 적극적으로 아기의 어린이집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이민자들은 당당하게 어느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밝히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더 빨리 정착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사촌입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배려, 가득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생아 황달은 사실 황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른으로 치게 되면 다소 겁을 먹을 수 있는 무서운 단어긴 하지만은 아기들한테는 비교적 흔합니다. 태어났을 때 아직까지는 간 기능이나 담즙 기능이나 또 신장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전체 신생아의 한 3분의 2 정도는 생리적인 신생아 황달을 겪고 넘어가게 됩니다. 신생아 황달이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가 깨지면서 헤모글로빈을 이루는 한 성분인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담즙의 성분의 하나입니다. 이런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눈동자라든지 피부가 노란색으로 탈색을 하게 돼서 밖에서 봤을 때 육안적으로 구별이 용이합니다. 신생아 황달이 생길 때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황달이 오게 되면은 우선은 그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담즙 성분의 하나의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눈동자가 노래지게 되고 피부가 노란색으로 띠게 됩니다. 황달은 크게 병리적인 황달과 신생아들한테 주로 보이는 생리적인 황달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아이의 피부가 노랬을 때 눌러서 뛸 경우 조금 하얘졌다가 다시 노래지는 경우, 또 같은 노랑이라도 좀 밝으면서 깨끗한 노랑이라면 생리적인 황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주 짙은 노랑, 마치 손을 대게 되게 되면 묻어낼 것 같이 짙은 노란색을 보인다면 병리적 황달을 걱정해야 됩니다. 신생아에서 보이게 되는 생리적인 황달은 크게 건강에 문제를 주지 않지만은 병리적인 황달은 시간을 다투는 초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염려가 된다면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될 것입니다. 신생아가 황달에 걸렸을 때 모유 수유를 해도 되나요?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황달과 모유와의 관계. 이건 같은 소아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병원마다 선생님들의 주관에 따라서 조금씩 답변이 다를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교과서적으로 먼저 답변부터 얘기한다면은 황달이 있다 하더라도 모유 수유는 중단할 이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모유 수유를 통해서 신생아의 생리적인 황달이 조금 더 심하게 오래 갈 수는 있습니다. 이는 모유 수유 아이들은 초기에는 수유량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분유 수유 아이들에 비해서 수분의 섭취가 적게 되어 탈수의 소견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모유가 황달을 더 심하게 야기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적인 황달은 아이들의 건강에 이상을 주지 않고 또 모유를 중단하게 되면 다시 아이가 모유 수유를 이어가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다소 그 황달의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모유 수유는 계속 이어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생아 황달이 생겼을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하나요? 황달은 우선은 생리적인 황달과 병리적인 황달을 구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육안적으로 봤을 때 다소 염려스러움이 있다면 반드시 집에서 이거는 경험적으로 괜찮을 거야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의 진단하에 생리적인 황달인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병리적 황달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초응급 상황으로서 아이의 피를 바꿔주게 되는 교환 수혈을 고려를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런 병리적 황달 같은 경우에는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지능 발달이나 아니면 아이의 생명에까지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 이 암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암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고 비만하지 않으며 일주일에 평균 3.5시간 이상 운동하고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이 암에 걸릴 위험은 그 반대로 생활한 사람들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암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것 잊지 마세요.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